제가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1대1 상담 온라인으로도. 여기에서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학년 때부터 이게 학원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제 책에서도 그런 습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치동이 아닌 지방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으로 졸업해서 현재는 중앙대 의과대학을 재학 중이신 임민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책도 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책 제목이 뭐죠? 책 제목이 어머님, 의대생은 초등 6년을 이렇게 보냅니다 라는 책이고요. 네. 사실은 의대생이라는 제목 때문에 뭔가 어려워 보이고 의대를 원하는 학부모만을 위한 책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초등 6년 동안의 저만의 공부법들 그리고 공부 습관들을 담아둔 책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부모님들께 꿀팁을 많이 방출해 주실 수 있겠네요. 네, 제가 다른 채널들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반고에서 전교 1등을 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도 대치동이 아니잖아요. 네. 비법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이미 수학,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너무나도 많잖아요. 네. 그럼 사실 서울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도 내가 수학, 과학을 좀 더 잘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 차별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 때 했던 거는 저는 수학, 과학 관련된 활동들보다 국어, 사회, 영어, 그리고 예체능 관련 활동들이나 그런 프로젝트가 더 많았을 정도로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통합 역량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고요. 그러면 저는 그게 궁금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과연 나는 보내고 싶은데 네. 의대를 갈 수 있는 아이일까?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임민찬 작가님은 어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이런 아이들은 조금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1대1 상담 온라인으로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일단 첫 번째는 창의적이지 않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의대 공부 자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창의력보다는 교수님이 알려주는 걸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걸 환자한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이 원래 뛰어난 친구들은 의대 공부가 되게 따분해하고 지루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창의력이 있거나 그러면 공대나 그쪽이 더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에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의사가 결국에 되기 위해서는 의대 6년을 졸업하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만 해도 11년에다가 군의관을 만약에 남자는 가게 되면 3년이 더해져서 1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긴 과정이에요. 네. 그럼 결국에는 오래 앉아있을 만한 힘, 그런 인내력,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치동 꼭 학원을 다녀서가 아니라 네.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 부모님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나요? 네. 사실 초등학교 때 공부에 있어서 더 크게 뭔가 앞서 나가야 된다라는 기준 자체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기본적으로 해두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 과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주세요. 국어는 가장 중요한 건 독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제 뭔가 의대생인 제가 강연을 하든 유튜브 나오면 제가 국어에서 독서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님들 표정이 살짝 변하실 때가 있어요. 뭔가 의대생이 나와서 과학이나 수학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국어도 뭔가 새로운 이야기 할 줄 알았더니 또 독서 이야기 너무 뻔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돌고 돌아서 결국 독서더라고요. 근데 제가 독서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문학책과 이 비문학 책의 조화. 문학책과 비문학책의 조화를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문학책인데요. 문학이라는 게 자기께 되고 더 재밌게 하려면 문학의 처음 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이루어지는 그 큰 흐름을 느껴가면서 하나의 완결된 작품을 읽을 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결국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문학 작품을 놓치지 않고 한 작품을 읽는 연습. 7세나 초등 저학년 때는 그림책이나 당연히 동화 위주겠고 그 다음은 어린이용 소설, 청소년 소설, 또 한국 문학, 세계 문학까지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문학, 흔히 지식책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거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 결국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내신 수능에서도 그 사실 문학뿐만 아니라 정말 경제, 과학, 기술, 사회, 인문, 철학 같은 다양한 전문 지식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필수는 아니겠지만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식책도 초등 시기에 잘 챙겨야 되는데 지식책에서 이제 주로 이 지식책에 저는 가장 첫 시작을 교육 만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 초등학부모님들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만화를 읽히다가 이제 한 3, 4학년이 되면 바로 줄글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그쵸.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만화를 읽다가 줄글책으로 지루하죠. 넘어가니까 그쵸? 어렵고. 지루하고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중간 역할을 추천을 드리는 게 잡지입니다. 잡지. 왜냐하면 이 잡지가 이 중간 역할을 정확히 해주는 게 뭐냐면 교육 만화가 가지고 있는 만화적인 요소들도 그대로 넣어두고 있으면서 줄글책은 되게 분량이 많잖아요. 근데 줄글책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을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재미있는 글 형식으로 잡지에서는 풀어가다 보니까 중간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잡지는 그런 시사 잡지 중에서는 제가 초등 독서평설 네. 그리고 위즈키즈 추천해 드리고 초등 저학년이라면 독서평설 첫걸음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독서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게 특히 유아 시절부터 했으면 좋겠는 건 잠자리 독서입니다. 네,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주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넘어올수록 학원을 통해서 독서 토론이나 독서 논술, 저도 그런 학원들을 되게 많이 다니면서 글쓰기나 토론 실력을 많이 늘었었는데 저학년 때부터 이게 학원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잠자리 독서가 병행이 되면 그 시너지가 올라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잠자리 독서를 제가 그냥 하라고만 말을 하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실제로 제 어머니가 네. 해주셨던 걸 소개를 해드리면 네. 항상 저희 어머니는 일단은 제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읽어주셨어요. 이렇게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읽어주셨던 게 제 독서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 궁금한 게 네. 이건 좀 언제까지 조금 해주면 좋을까요? 저는 보통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는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초등 저학년 때까지 잠자리 독서를 하다가 멈추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초등 거의 8살, 9살 넘어가면서 이제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잠자리 독서를 해주더라도 아이가 눈으로 읽는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아이가 집중을 못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부모님의 말보다, 그쵸, 이야기보다. 그쵸.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항상 드리는 거는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역할 분담을 항상 했었습니다. 어떻게 역할 그래서 분담을? 실제로 뭔가 소설책이라면 남자 주인공 파트는 제가 읽고 그 다음 해설 부분은 뭐 저희 엄마가 읽고 여자 주인공 파트는 제 쌍둥이 형이 읽고 이런 식으로 하고 줄글책도 한 페이지씩 나눠가면서 읽으면 또 자기가 맡은 파트가 있으면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속도가 맞춰지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셔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쭉 잠자리 독서를 끌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래 독서가 중요한 줄 알아. 알지만 그래도 뭐 특히 여기 다시 말하자면 대치동 같은 경우는 초3 정도 되면 이제 선행을 시작을 해요. 그쵸. 그쵸. 근데 안 할 수가 또 없어. 다 주변에서 다 하는데 내일만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초등 때부터 고등 때까지 공부를 해왔을 텐데 초등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로드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수학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수학을 특히 이제 선행을 빠르게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준을 제가 딱 정해드리자면 수학은 사실 선행은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중학교 1학년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를 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앞서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대신에 수학에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건 2가지거든요. 바로 심화랑 연산입니다. 일단 심화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원과 별개로 심화 문제집을 꼭 스스로 병행을 하도록 부모님이 아이에게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가정에서? 왜냐하면 학원 숙제 차원에서 심화 문제집을 풀게 되면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한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숙제를 빨리 끝내고 싶은 게 아이 마음이다 보니까 문제를 풀다가 2분, 3분 고민하다가 안 되면 별표를 크게 쳐서 가면 학원 선생님이 다 알려주니까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요. 2번째는
결국에 나중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려면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답안지를 스스로 읽으면서 내 풀이랑 비교하면서 그쵸, 내가 이런 부분에서 틀렸구나. 그 답안지를 보는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학원을 통해서만 했을 때는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도 꼭 심화 문제집을 병행을 한 권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건데, 스스로 할 때는 저는요, 하루에 기본 3문제, 많게는 5문제만 정해두고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루에 3문제만 풀더라도, 아니면 5문제만 풀더라도 한 문제를 분량의 부담 없이, 시간 제한 없이, 틀리고 맞고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정말 오로지 한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그 시간을 마련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 사실 연산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과외를 해보면 결국에 계산 실수로 틀려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시간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연산 실력이 확실히 안 잡혀 있으면 결국 계산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 초등 시기에 연산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2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첫 번째 연산을 잘하는 친구들도 저는 초등학교 때 하루에 10분이더라도 연산 공부를 계속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첫 번째는 수학적인 자신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평소에 경시, 영재원, 선행,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학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연산 문제집을 풀게 되면 수학적 자신감을 끌어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2번째 케이스는 연산을 못하는 학생들인데, 이런 경우에 집에서나 아니면 학원에서 연산만 하루에 1~2시간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수학이라는 건 결국에 개념을 공부하고 그걸 문제에 적용하면서 수학적 사고력이 생기는 건데, 연산만 반복을 하게 되면 수학이라는 게 지루하고 따분하고 나랑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수학이랑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연산이 약하더라도 많아야 하루에 30분만 꾸준히 하는 걸 목표로 하고, 똑같이 현행에 대한 개념서, 유형서를 같이 나가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알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우리 아이 집에서 지도해야지. 네. 하는데 이제 가장 힘든 게 얘가 안 따라주고 네. 규칙이 안 잡히고 습관이 안 잡히는 거잖아요. 제 책에서도 그런 습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복습의 날이라는 건데, 꾸준한 복습인데, 네. 이게 사실은 꾸준한 복습이라고 하면 또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복습이 중요한 건 누구나 알지만, 그걸 중학교, 고등학교 상위권 친구들을 보더라도 꾸준히 하는 친구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이게 고민이었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년, 지금 의대에 다니면서까지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매주 일요일 오전을 복습의 날로 정해서, 좋네요. 아무리 제가 마음이 급하고 할 게 많더라도 매주 일요일 오전만큼은 토탈 시간을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무조건 복습만 하는 복습의 날이라는 습관을 만들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건, 초등 시기부터 이 복습의 날이라는 습관을 잡아갔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왜냐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당장 내일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랑 같이 매주 일요일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매주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정해서 그 주 했던 공부들을 총 복습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면서, 복습을 꾸준히 하면 너가 공부했던 것들을 잘 기억을 할 수 있어, 너 걸로 만들 수 있어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습관이고요. 2번째는 플래너입니다. 이 플래너인데, 플래너를 쓰는 목적은요, 과목별로 시간 분배하는 연습을 미리 하는 건데요. 여러 과목을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담을 해보면 결국 여기에서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나뉘더라고요. 수학을 약하다고 해서 수학만 공부를 해버리면 수학은 오르더라도 국어, 영어는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걸 위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플래너가 정말 기본적인 습관이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책을 써야겠다라고 한 이유랑도 맞닿아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너 이제 플래너 써야 되라고 해도 한 달 넘게 지속하는 학생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네, 힘들죠. 그거 쓰는 것 자체를 일이라고 생각하고 몸에 안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 시기부터 플래너를 쓰는 습관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플래너를 예쁘게 완벽하게 쓰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플래너를 하나 준비를 해서 매일 밤 아니면은 매일 학교 후에 하루에 딱 5분만 투자를 해서
저학년이라면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고 네. 고학년이면 스스로 하면서 정말 다음날 해야 할 공부, 수학 숙제하기, 과학 숙제하기, 뭐 준비물 챙기기, 영화 보기 정말 기본적으로 적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목적이 뭐냐면 초등 시기에 공부를 잘하자 목적이 아니라 이 목적은 플래너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플래너라는 건 매일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면 쓸 수 있는 거고 플래너를 쓰면 너가 해야 할 공부를, 너가 해야 할 것들을 잊지 않고 규칙적으로 할 수 있어 라는 인식만 심어줘도 초등 시기에 플래너라는 습관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최종 선택권을 초등 아이에게 주는 연습인데요. 최종 선택권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네, 초등 시기부터, 초등 한 3, 4학년 정도부터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학원이든 문제집이든 하나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2개에서 3개 정도 선택지를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학원 상담도 부모님만 오는 게 아니라 같이. 그쵸, 아이를 데리고 와서 2개, 3개 상담도 시켜보고 문제집도 직접 서점에 가서 아이에게 넘겨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2개에서 3개 정도 선택지를 제시를 해주고 최종 선택은 아이가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은 뭐예요? 이 목적은 아이가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냐면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이 정해준 방식대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선택한 문제집, 내가 선택한 학원을 통해서 공부를 해왔어. 그 인식만 가지게 해줘도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기 주도적인 학습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사소하지만 큰 힘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자체 기말고사를 우리 초등 아이들에게 보게 해달라는 건데요.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저만의 차별화 방식으로 썼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때 단원평가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 시중에는 수학 문제집이든 네.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단원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되게 편안한 환경에서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단원 분수라고 되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아무리 어려운 유형을 만나더라도 어차피 분수 단원에 대한 문제니까 분수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풀면 되겠구나. 단원 이름이 다 나와 있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접근을 하고 쉬운 환경에서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은 범위가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 연습, 시간 제한 속에서 문제를 푸는 연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 학기 말에, 초등 시기에 매 학기 말에 자체 기말고사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EBS 인공지능 단추 그리고 그 서울 이학습터 이렇게 2가지 사이트가 다 무료 사이트들인데 거기에서 각 과목별로 범위를 입력을 하면 시험지처럼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요? 그렇죠, 누구나.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출력을 해서 매 학기 말에 그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범위에 대해서 과목별로 시험지처럼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OMR 카드도 2,000원, 3,000원 하거든요. 있어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구매를 해서 매 학기 말에 아이에게 딱 하루를 정해서 오전부터 쭉 국어 40분, 쉬는 실제 시간 10분. 시험처럼. 그렇죠. 40분, 10분, 40분, 10분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처럼 국영수사과를 쭉 보게 하는 그 경험 자체가 범위를 섞어서 문제를 푸는 연습, 그리고 시간 관리하는 연습, 그리고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자체 기말고사도 시험인지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복습을 하게 함으로써 더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대를 보내고 싶고 또 의대를 가고 싶은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 네. 당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에게 네. 제가 이제 3가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이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부모님이 하는 대로 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의대에서 그런 소아 정신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배워보면서 느낀 건 정말 이 초등 아이들이 모방 심리가 너무나도 강해요. 결국에 부모님이랑 가장 많이 붙어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 부모님의 가치관, 부모님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가 밥을 먹고 나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게 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먼저. 그쵸,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잡지를 보고 뉴스를 보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말투나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도 항상 아이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초등 공부에 있어서 필수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의대 4년 다니면서 책 2권을 쓰고 나름대로 컨설팅하고 하면서 느꼈던 건 초등 시기에 공부를 해두면 당연히 좋겠지만 초등 시기에 심화 문제집 한 권을 덜 풀었다고 해서 중학교 수학 못 따라가는 거 아니고 초등 시기에 영단어장 하나 덜 외웠다고 해서 중학교 영어 큰일 나는 건 아니구나. 초등 공부에 있어서 필수는 없구나. 만약 누가 필수라고 한다면 그건 그만큼 그 전문가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조하고 싶어서 필수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필수인데 우리 아이가 아직 안 했네라고 해서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렇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초등 공부에 있어서 필수는 없고 필수보다 중요한 건 공부의 본질, 습관들, 독서하고 독서 토론을 하든 글쓰기를 하든 그런 습관들, 공부 정석 이런 것들이 더 초등 시기에는 남더라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인생은 너무 짧다는 건데 제가 초, 중, 고 12년을 보내고 지금 의대 4년을 다니면서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건데 점점 초, 중, 고 대학교를 거치면서 부모님이랑 점점 멀어질 일밖에 안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아쉬웠고 안타까운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그대로 다시 쭉쭉쭉 돌려보면 우리 초등 시기는 다시 거꾸로 말하면 우리 초등 아이랑 가장 많은 시간을 붙어 있을 수 있는 시기고 우리 초등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 가장 많이 눈에 담아둘 수 있는 시기고 초등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옆에서 가장 많이 케어를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시기가 정말 그만큼 소중한 시기라는 걸 알면서 항상 아이랑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고 아이를 한 번 더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 아이에게 초등 시기의 공부보다 선행보다 아이의 정서적으로 더 큰 힘이 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중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한데 혹시 2부에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2부에서 네. 더 많은 노하우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